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토마토 최경영 기자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와 함께하는 정경유톡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옆에는 이종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뒤인 4월 15일에는 22대 총선일인데요. 올해 선거는 좀 유독 좀 기존의 선거와 달리 좀 새로운 풍경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역시 이제 코로나19 그 사태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각 당이 지금 대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 뭐 당뿐만 아니고 뭐 무소속 예비 후보들조차도 대면 선거를 좀 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 비대면 선거 운동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선거 운동보다는 역시 이제 온라인 선거 운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네. 그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드는 그런 좀 약간의 그 선택의 제약을 좀 받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좀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뭐 과거 선거운동 때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진 네. 그런 풍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권자들이 그 후보의 공약이나 이 정책 같은 걸 볼 때 직접 대면에서는 이제 듣지를 못하고 뭐 온라인이나 방송 또는 공보물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이런 경우에 유권자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법정 홍보물 열심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선거 운동을 활발하게들 각 후보들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온라인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들.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유튜브들 많이 하니까 유튜브를 본다든지 또 뭐 각종 SNS 활동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뭐 후보자에 대한 뭐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또 공약도 좀 확인하고 검증도 하고 조금 이제 과거 선거 때 비해서는 그 이번에 투표하시기 전에 공을 좀 많이 들이셔야 되는 그런 그 총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요. 뭐 유권자들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촛불혁명 이후에 유권자들이 주권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신선했던 풍경이랄까요? 좀 이번 선거만의 특징을 꼽자면 어, 유독 올해 이 총선만큼 북풍 또는 북한이 언급되지 않는 선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북한이 가만히 있진 않죠. 뭐 최근에도 계속 이제 단거리 미사일 또는 지금 이제 뭐 대구경 방사포라고 얘기를 네. 좀 하던데 그런 것들을 계속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뭐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고강도 도발은 하고 있질 않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영향이 좀 덜하다 이제 이런 게 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으면 시진핑 주석이 상반기 중에 방한을 그렇죠. 한다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방한과 연관지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도 사실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도 신년사 때 언급하기도 했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성사가 되거나 했더라면 분명히 이제 선거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이른바 빅 이벤트가 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만약에 좀 신속하게 전개가 됐더라면 네. 상반기 중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성사가 안 된 거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는 북풍이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예, 그런 그 상황인데, 글쎄요, 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또 어떤 네. 변수가 또 돌출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보통 선거 때 야당이 꺼내는 카드가 항상 이제 정권 심판론이었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면 코로나19 사태 대응 때문에 좀 긍정 평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계속 좀 캐치프레이즈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번에 보수 야당 쪽에서 선거 전략을 조금 잘못 수립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궤도 수정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일단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좀 구태의연함이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 처음에 뭐 야당 심판론 얘기를 하다가 정부 지원론으로 지금 이제 전환을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네거티브적인 그 선거 전략을 하는 것보다는 포지티브적인 선거 전략을 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그의 그 상황에서 지금 보수 야당도 이 정권 심판론이 아니고 오히려 좀 대안론 중심으로 좀 갔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황교안 대표가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라든가 네. 이런 이제 공약을 들고 나오는 것이 최근 들어서 약간 궤도 수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나온 그런 이제 새로운 공약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텐데요. 그게 약간 좀 때늦은 감이 좀 없잖아, 좀 있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지금 상당히 리스크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N번방 관련한 그렇죠. 그런 그 말실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계속 연속적인 이런 이제 말실수가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보수 야당의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좀 그 본인이 좀 악재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당으로서는 옳다구나 이게 기회다 싶어서 꺼낸 것이 아까 말씀하신 재난지원금인데 최초에 이제 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위 70% 가구에 대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이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전 국민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 다시 전략 수정해서 그러면 우리는 한 가구당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가구당 1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1인당 50만 원을 주는 게 사실 더 많은 재정 지출을 하더라고요. 2배 더 나가는 거죠. 그렇죠. 가구원 수를 계산하면 가구원 수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럼 이거는 그 한교안 대표라든지 야당에서 좀 셈법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노림수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다른 노림수가 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이번 선거뿐만 아니고 과거 선거에서도 선거 막판이 되면 거의 뭐 공약을 투척하다시피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끝난 다음에는 뭐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제 표 획득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던져 놓고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대응을 해왔거든요. 네. 그 2012년 대선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때 무슨 공약을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막판에 붙었냐면요. 그 병역 의무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그때 굉장히 막판에 특히 청년 표심을 놓고 경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했죠. 먼저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수 당인 이제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약간 난색을 그때 표했던 거죠. 이거 뭐 그렇게 하면 실제로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거 투표일 며칠 남겨놓은 상태에서 공약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전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말 그대로 공약이 되어버렸죠. 그런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선거 때마다 항상 좀 논란이 됐던 막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에서 그 김대우 후보의 막말 논란 때문에 당에서 제명 조치를 했는데요. 이 막말 논란이 끼치는 그 선거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누가 발언했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이제 좌우가 되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2012년 이제 총선 당시에 김용민 씨 막말 논란이 좀 그렇죠.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이 돼 있죠. 그때는 사실은 총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이렇게 말실수라든가 막말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건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지도자급 예를 들어 뭐 대표급이라든가 이런 급에서 뭐 굉장히 심한 막말이 나온다든지 말실수가 나오면 이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뭐 황교안 대표도 약간 그런 논란이 있었고 N번방 얘기도 또 이해찬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 네. 이제 부산이 초라하다. 뭐 이 발언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그 정치적인 비중은 좀 떨어지는데 그 발언에 이제
내용으로 볼 때 약간 좀 심하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 미래통합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게 악재가 될 수 네.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빨리 좀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또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좀 과잉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명 조치를 이제 취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지역구에서 좀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선거 환경 이런 것도 함께 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이번에 김대우 후보를 제명시킨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신속한 편에 속하는 거고 네, 보거든요. 보통은 막말 논란이 제기되면 당에서 그걸 진압하려고 보통 진화하려고 절차를 밟죠. 네. 네, 절차를 밟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절차도 좀 생략하고 네. 좀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거 이제 왜냐하면 파장이 이제 더 커지기 전에 조기에 이거는 이제 단절을 시키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좀 한 때문입니다. 네. 궁금한 것은 이제 막말의 심리학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산에 가서 부산이 초라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네. 그런 발언들 또 김대우 후보가 했던 그런 발언들은 그 대상에 대한 또 부산이라든지 3040 세대에 대한 표를 얻어야겠다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표를 지나쳤던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자체 판단하기 때문에 발언을 그렇게 나왔던 네. 것인지 어떤 그런 게 좀 근데 있는지. 이해찬 대표의 이번 그 발언은 말실수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대호 후보의 발언은 좀 의도적인 발언. 그래서 이게 좀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3040 세대의 표를 포기를 하더라도 또는 오히려 이제 그쪽 세대를 좀 몰이를 해서 그 윗세대들 고령층의 표를 얻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그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굉장히 초라해졌는데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 표현 자체만 딱 떼놓고 보면 듣기에 상당히 좀 거북한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부산 유권자들 또 다른 지역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이건 부산 같은 경우에 제2의 도시인데 초라하다는 그런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게 말실수하고 막말은 좀 분류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유권자들이 그런 정도는 구별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선거 날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선거는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에 나온 것을 대충 살펴보면 여권이 조금 앞서지만 뭐랄까요? 여권이 조금 앞서지만 그 부동층들이 많은 지역들이 네. 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선거 판세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네. 최근 들어서는 좀 여당에게 유리한 구도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조금 전에도 이제 말실수 이런 부분에 얘기했습니다만 말실수라든가 이런 막말 하나 때문에 판세가 아주 휘청거리기도 하기도 하고 또 전체 판세가 많이 휘청거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수도권 접전지 같은 데서는 이게 당락을 좌우하기도 한단 말이죠. 몇십 표 차, 몇백 표 차이로 그런 부분에는 확실히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여지로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를 거르고 넘어갈지 이것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부동층이라든가 또 보수층이 막판에 어떤 쪽으로 좀 움직여 갈지는 좀 더 좀 관망을 더 해봐야 된다. 그야말로 이번 선거 끝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주일 뒤에 그 4.15 총선 끝난 뒤에 다시 한번 더 방송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